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양팔에 시스루 달린 옷을 입고 왔지만 여러분들 추운 날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따뜻하게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 둔화에 대한 그런 인플레가 자극될 거라는 우려감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죠. 그만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 무엇보다 오늘 밤에 공개될 CPI까지 확인하고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시장 전체에 팽배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은 이벤트 많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럼 오늘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주간의 중간까지 왔는데요. 저와 함께 키워드 브리핑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보락, 우리 시장 안에서는 로봇 청소기로 참 유명한 중국 회사죠. 관련한 소식 한번 짚어보고요. 요즘 참 떠들썩하게 방송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 소식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로보락. 이번에 CES 2025에서는 팔 달린 로봇 청소기 신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300g 정도 되는 무게는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팔 달린 로봇 청소기를 공개했는데 그 뒤편에는 또 세탁 건조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탁 건조기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꿈의 가전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LG와 삼성이 이 세탁 건조기 시장을 꽉 주름잡고 있지만 이 로보락이 세탁 건조기 시장에 새로운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한 기사를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제오라이트라고 해서요. 이번에 출시될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3월 중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로보락의 세탁 건조기는 완전 첫 국내 출시는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제오1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출시된 바 있는데요.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용량이 좀 적습니다. 세탁은 10kg까지, 건조는 6kg까지 가능한 제품인 건데 사실 이 용량을 제오라이트도 고스란히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소재단에 굉장히 저렴한 소재를 써서 가격 메리트를 크게 가져간다라는 점, 특히 우리 한국 시장도 점점 소비자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이 1인 가구를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제오라이트에 이어서요. 아직 모델명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열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또 새로운 신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용량은 세탁은 12kg으로 건조는 7kg으로 늘린다라고 하고요. 옷감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고급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라고도 하니까 연내 출시될 수 있는 이 새로운 모델까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조기 하면 이불 빨래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만큼 LG와 삼성의 20kg이 넘는 대용량 세탁 건조기가 우리 시장에서는 주름 잡고 있지만요. 앞으로 새로운 시장의 좀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함께 짚어보시죠. 그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소식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참 계엄 여파로 인해 가장 힘들었었던 섹터가 또 은행주였습니다. 외국인들이 12월 한 달간 은행주를 6천억 가까이 팔아치웠었는데요. 이때 KRX 은행지수도 9% 넘는 거의 10%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이 KRX 은행지수 바로 우리나라의 은행 지주와 그리고 또 지방은행 같이 관련된 상장 종목들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요. 이번에 1월 딱 들어서 한 달 동안 3%대 현재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한국거래소가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에 빠지고 있는 건데 일부 종목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확실하게 바닥은 다졌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부 종목들 사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확인된 종목들은 이제는 슬슬 담아가야 할 때다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특히 2014년이죠. 그 전년도인 2013년도에보다 2조 원 넘는 순이익을 벌어냈을 거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금리 자체도 높아졌는데 은행이 가계대출을 좀 억제한다라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그만큼 확대가 됐겠죠. 이게 어찌 보면 이번에 역대급 실적의 배경 요소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이자 장사에 성공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걱정이 되는 건 환율일 겁니다.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른 외화 부채에 따른 부담감, 환차손 부담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한다라는 거. 이러한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보시면서 은행주의 매력도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한 특징주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오늘 은행주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 지역은행 쪽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BNK 금융지주 3%, JB금융지주도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1% 플러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이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JB금융지주는 1월 6일 이후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수급주체들을 잘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최근 들어 계속 꼽히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1% 플러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처럼 요즘 은행주들이 나름대로의 반등은 성공하지만 강한 시초가에 이어서 좀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끌고 가 보시죠. 그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 아주 강하게 출발한 조선주 쪽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끝은 어딜까요? 참 어느 정도 일찍 떠나보낸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배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7%에 이어 8%대 계속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강합니다. 기자재 쪽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임스 어제 12% 강하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윗꼬리를 달고 9%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2% 플러스 이어가고 있다는 거 강세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은 모습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 기자재 쪽의 엔진 쪽 6%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썼고요. 피팅밸브 같이 성광밴드나 아니면 태강 쪽도 오늘 1% 플러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머니 포인트 통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을 낼 만한 다양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황금맥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스터님은 또 제가 알기로 테마에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테마 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얘기는 테마 쪽으로 해드릴 텐데 네. 요즘 테마가 연속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으실 수 있는데 시장만 잘 파악하신다면 시장 흐름만 잘 읽어내신다 그러면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 또 일부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 그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흐름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는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조선도 마찬가지 그동안 이제 조선이 계속 이슈가 있었지만 다음 주가 이 트럼프 차기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조선은 계속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뭐 조선도 보면 최근에 하루 상승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날 상승하고 혹은 이틀 쉬었다가 또 이틀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짧게 본다 그러면 오늘 하루나 내일까지만 본다 그러면
엇박자나는 매매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시장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의 뭐 가장 좋은 점은 빨리 수익이 나고 빨리 결판이 난다는 이런 또 흐름이 있는데 요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빨리빨리 돌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보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오늘만 해도 이벤트가 오늘 새벽에 P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오늘 PPI 발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반짝 상승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거든요.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 왜 이걸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를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그 전망치를 보면 올해 금리를 아예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마주들도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금리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지만 테마 대부분이 거의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반드시 금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어디서 끌어올 거예요? 다 은행권이나 이쪽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우리는 항상 비용을 내죠.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반응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이슈가 있는 주간에는 시장이 좀 느리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테마 하시는 분들 성격이 빠른 거 아시고 압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빠른데 이런 주간에는 한 템포씩 템포를 매매 타이밍을 좀 늦출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사놓고 오늘 안 움직인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정도 조정 나오고 혹은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라 그러면 그 이틀 조정 나온 거를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 뭐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캔들이 오늘 음봉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향이 바뀐지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짧은 거는 5일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평균 그 흐름을 본다 그러면 21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테마는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련 섹터는 계속 간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좀 느긋하게 좀 대응하시면 수익 내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약간 한 템포만 늦춰주자. 왜? 지금은 금리가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있고요. 내일은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금리 또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달 말에 우리 설날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FOMC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흐름 때문에 시장이 좀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벤트가 정말 많아서인 것 같은데 테마로 짧게 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럴 때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황금백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개장 특징주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개장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카카오, 그 외 SK하이닉스, SOS랩과 하나마이크론, 신한지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마스터님 저 네. 5종목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특히 있을까요? SOS랩이 오늘 눈에 띄는데요. 사실은 저게 오늘 저 종목을 제가 오늘 추천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10% 넘게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안타까워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빼긴 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추천주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원래 원했던 가격은 13,000원대 편입이었는데 오늘 14,000원을 넘어가면서 뭐 거의 15,000원 근처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가는 수익을 좀 원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추천주에서 살짝 뺐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좀 넣어드릴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OS랩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는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이거 인식하는 기준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눈과 같이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저것이 사람인지 그리고 마네킹인지 아니면 사진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 눈이잖아요. 자,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카메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멀리 있는 그 물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레이더입니다. 자, 그래서 뭐 비행기에는 레이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카메라 기능하고 레이더 기능을 합쳐놓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요. 자, 그게 바로 기술명이 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능하고 레이더 요 장점을 좀 엎어놓은 건데, 자, 그러면 자율주행할 때도 좋겠고, 그리고 요거를 로봇에 적용해도 굉장히 좋지 않겠냐? 그렇죠, 좋죠.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게 기능이 두 개 다 합쳐지다 보니까 부피도 굉장히 커졌고요. 이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거의 자동차 반만 했습니다. 그걸 줄여서 타이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 타이어가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타이어 한번 직접 갈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타이어 크기 이만합니다. 그거를 자동차 위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디자인이 안 좋습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게 관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요거를 우리 머그컵 있죠. 그 정도 크기까지 좀 낮춰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예전에는 개당 한 2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요게 최근에는 200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라이다의 기능성과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가격이 50만 원 이내로 또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자동차 쪽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있어서 적용이 약간 고급차 쪽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게 자율주행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활용도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라이다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SOS랩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차기 성장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라이다 기술을 이미 현대차에다가 라이다 기술을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현대차 로봇에서 웨어러블 로봇도 나왔잖아요. 엑스블 숄더라고 이쪽 기술에 이 라이다 기술을 일부 적용을 시켜줬고, 향후 나오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쪽 로봇에도 이 SOS랩의 라이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 SOS랩의 그 지금 기술 모멘텀 그리고 상장 모멘텀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조정이 나왔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1월 6일 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왜 내려왔냐? 이 종목이 내려온 이유는 뭐였냐면 그동안 이 트럼프 이 정권 내에서도 약간의 알력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최측근이 이 일론 머스크 백악관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이 1월 6일부터 계속 조정이 나오면서 12,000원까지, 그러니까 차트로 따지면 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새벽에 딱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들어가는 거 문제 없다, 이미 사무실도 만들어졌다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그 흐름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흐름을 타면서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이슈가 없었는데 왜 이 종목이 떴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행보를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딱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이꼴 일론 머스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오늘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거 문제 없다, 루머였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게 자율주행 직접적인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상승이 좀 미진하게 나왔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 차기 당선인이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모멘텀도 확실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있는 15,000원대 매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짜리면은 뭐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우리 그 감독님한테 이 자료를 보내기 전까지는요, 이 종목이 14,000원 위에 있었거든요. 약간 거기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14,000원 밑에면은 괜찮다. 이 추천주를 바꿔야 되나? 그 고민까지 될 정도로 지금 자리는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괜찮고요. 14,000원 이내에서 매수 진입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도 15,000원으로 잡아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그 이상으로 좀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종목을 바꾸다 보니까 했는데 네. 일단은 15,000원이 직전 고점이에요. 거기는 뭐 당연히 넘어갈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16,000원까지는 무난하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도 갈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이제 15,000원 돌파가 나오면 16,000원은 뭐 갈 수 있는 수준이다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다시 정해질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는 그 위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16,000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따라서 백악관 들어갈 것 같다. 백악관 안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보니까 관련주로 묶여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SK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통 1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18만 원대에서 파시는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요즘은 좀 반도체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좀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좀 스텝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묶어서 생각하면 반도체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네. 하이닉스만 따로 땡겨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는 지금 관건은 HBM은 아닌 것 같아요. HBM보다는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존 실적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HBM인데 일단은 HBM 관련해서는 지금 하이닉스의 경쟁자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만큼 그러니까 마이크론으로 따지면 마이크론은 뭐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수율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 55%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론은 그나마 좀 미국에서 좀 보여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뭐 트럼프 향후에 정치권 이슈도 생각한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그런 수혜를 좀 받는 것 같고 수율로만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캐파는 또 딸리잖아요. 캐파는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지금 HBM 수율이 올라온다 그러면 뭐 마이크론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뭐 따돌리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그런 걸 그거는 이제 향후의 문제고 향후에 뭐 삼성전자가 젠스랑 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요. 지금 당장 모멘텀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HBM 수율도 올려놓고 캐파도 만들어놓은 유일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얼마 전에 20만 원을 넘어섰었죠. 근데 그때 올라서고 확인이 필요하니까 못 가는 거지. 사실 20만 원은 이 기업의 굉장한 매물대입니다.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거래량을 즉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거래량 많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오면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번 네. 달 말인데 그게 설 전이 될지 설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오고 HBM에 대해서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준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이후부터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가 거의 저점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1분기 저점이면 아직 우리 1분기가 안 지났잖아요. 그럼 반도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는요 항상 6개월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2분기부터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설 전이나 설 전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그 모멘텀 내가 좀 더 확실하게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는 이번 달 말 이후 혹은 2월 달 초가 될 수도 있고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고 나는 약간 하이닉스가 잘할 걸로 보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설 명절 전에 실적 발표 전에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 좀 판단이 되고요.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수급 쪽으로 봐야 되니까 뭐 눌러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5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갔잖아요. 11선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제가 봤을 땐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한 번에 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저는 좀 반도체가 2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HBM 최근에 또 하이닉스가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엔비디아의 차기 CPU에서 발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좀 출시가 좀 늦춰질 수 있다. 근데 이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의 명분으로 좀 작용했을 뿐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차기 CPU를 6개월 앞당겨서 내놓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스케줄대로 했으면 문제 안 생겼어요. 근데 6개월 앞당기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6개월 앞당기고 3개월 안에 그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조정은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분할 매수 접근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월 말쯤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확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쯤부터 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급 특징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급 특징주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수급 특징주입니다.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강하게 튀었던 삼성중공업 준비되어 있고요. 변압기 쪽도 이제 봐야 하나. 대한전선, 칩스앤미디어, 펩트론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아주 강했었죠. 오늘도 한 4% 플러스 보여주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까지 좀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5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얘는 꼭 봐야 돼, 이건 꼭 가져가야 돼 하는 종목 있을까요? 저는 테마잖아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는 네. 저는 아직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실리콘 응급 이게 그 2차 전지잖아요. 어쨌든 이거 실리콘 응급제라 그래가지고 뭐 따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 있긴 있는데 네. 어차피 2차 전지예요. 근데 크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하면서도 약간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테마도 해도 일회성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뭐 2주, 3주 갈 수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쿼드데믹 같은 거 그런 종목들은 뭐 이 테마가 잠깐 이렇다 마는데 뭐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뭐 로봇 테마 이런 거는 올해 내내 갈 수 있는 테마라는 거죠. 내가 잘못 들어갔다, 내가 욕심을 내서 좀 위로 들어갔다 해도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2차 전지는 아직 그 모멘텀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가 올해 2분기에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캐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도 중국은 지금 유럽이나 다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 6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올라갈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대세는 아니다. 테마가 대세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차트를 봐도 그게 눈에 좀 선명하게 좀 보입니다. 차트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2차전지가 워낙에 좋지 않았다 보니까 16만 원에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고점 계속 연결해 보면 요 매물대는 돌파한 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승에 굉장히 V자 반등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을 털어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자 보통 그런 거는 작은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모멘텀도 좀 갖춰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 나왔다, 피크아웃 바닥이 나왔다라는 게 확실하게 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가격대가 99,400원입니다. 딱 10만 원이죠. 10만 원대 딱 선을 그어보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거래량만 딱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 제일 많이 나온데 여기죠. 네. 여기. 자, 고점에서 거래량은 가장 많이 나왔지만 그거 나오기 직전에 있던 거래량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10만 원대입니다. 거기에 물량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지금 최대 매물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캐즘이 끝나고 이 2차 전지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차 전지 전기차 너무 좋다. 이제부터 이걸 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IRA를 어떻게 변형을 시킬지, 그거를 아예 없앨지, 아니면 일부를 살려줄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하고 협력을 해서 전기차 이쪽 이 전략을 좀 바꿔줄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바꾸는 거, 말 바꾸는 거 다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그 정책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지 여기서 진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도박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서 조정이 나왔을 때 보시든가 아예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거 정책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 IRA 정책 변화가 감지된다.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면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하고 얘기를 좀 잘해서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이 지금 가격대 제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래가 좀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다. 왜? 이 종목이 그게 결정되고 나서 사도요. 여러분들 손에 5%밖에 안 돼요. 5% 올라가서 사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을 안 바꾼다 그럼 밑으로 한 10% 내려갈 거란 말이죠. 더 손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약간 5% 높게 사더라도 좀 기다려보자. 저는 그런 흐름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는 테슬라가 그 Y 모델이 중국에서 꽤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업종 자체로만 보면 캐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비중 축소까지는 몰라도 신규 진입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즌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까 준비되어 있어서요. 예. 이게 참 조선주가 약간의 포모 현상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유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좀 계속 담으려다가 못 담아서 내지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담았다가 너무 일찍 판 거죠. 그래가지고 나 예를 들어 오늘 좀 날아가고 있는 하나오션 한 2만 원대에서 샀는데 벌써 5만 원이야. 이거 어떡해? 막 이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지금 8% 플러스인데 좀 지금이라도 또 가져가야 되나. 증권사들의 호평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왠지 조선 더 잘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신에 또 주기가 엄청 길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포모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네. 조선주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러죠. 근데 조선주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좀 느린 그런 주식도 좀 느립니다. 산업도 좀 느리지만 주식도 굉장히 느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5% 10%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조선주 딱 사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왜 이렇게 느려? 이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압으로 진짜 부지부식간에 천천히 올라가는데 어느새 이제 2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트가 좋아 보여서 오늘 상승했다. 근데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대 양봉이 굉장히 크게 솟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8%예요.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8%, 10%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남들이 조선주 좋다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들어가신다 한다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보고 간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이 정도를 사갖고 내가 뭐 오늘 10% 내일도 5% 10% 이렇게 가지고 계속 간다 생각하시면 오래 못 가지고 가십니다. 자, 다만 지금 섹터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이 섹터는 조선입니다. 뭐 지금 들어가서 좀 물린다 그래도 솔직히 걱정이 없는 분야이지 않나 오늘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저도 조선주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뭐 이따가 또 공개는 좀 하겠지만 근데 그 종목도 지금 제가 서류를 넘기고 나서 또 떠버리더라고요. 오늘 좀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제가 좀 꼽아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조선을 여러분들이 선주로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은 배를 만들 도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계속 도쿠 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생산 실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가다가 이렇게 올해 12월 초에도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던 이유가 조선 이 도쿠가 모자라니까 중국에서 도쿠를 늘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한 이유는 트럼프 차기 당선자가 자기네들 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군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 우리 우방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은 아닐 테고 한국밖에 없으니까 좀 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등락이 다 중국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상은 리스크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도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선가 즉 배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2030년까지는 IMO라 그래가지고 지금 친환경 배가 아닌 배들은 운행할 때마다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교체비 그 주기도 굉장히 좀 많이 짧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 수주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미국의 군함 그리고 MRO 사업 MRO가 뭐냐면 미국의 군함들이 오래됐잖아요. 그거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비를 지금 미국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답니다.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국은 안 갈 테고 그래서 한국 쪽으로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모 느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다만 약간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3,000원 이하로 계속 좀 천천히 먹었다. 근데 요 밑으로 내려온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12,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조선주 매매하실 때 좀 수익 내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급하게 생각하시면요 조선주는 답답해서 못 가져가요. 근데 신함으로 가면 진짜 큰 수익 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조선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이 종목 같은 조선이 그때 제 기억에 40배인가 이렇게 급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조선주가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요 꽤 오래 그것도 묵직하게 갑니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묵직하게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눈덩이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조선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기 차익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특징주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봤으니까요. 본격적인 공략주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략주 하나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뽑아주셨던 공략주들 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AS 한 번씩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황금백 마스터님, 이제는 취임식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테마를 다시 집중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건설 쪽 SG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을 그때 당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하게 또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SG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다음 날부터 계속 빨간불입니다. 오늘 약간은 보합권대에서 파란불 켜고 있지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목표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여기서 가격 전략에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그때도 좀 높게 좀 드렸잖아요. 예, 두 자릿수 이상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제 걱정은 좀 없다. 제가 뭐 자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보시면 뭐 SG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마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로 또 드렸는데 이 종목은 모멘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예전에는 아스콘 기업이 종목명 자체가 아스콘이었습니다. 근데 SG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SG로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아스콘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사업이 국내 1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도 만들지만 이 질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저렇게 빨리 하면서 저 정도 퀄리티가 나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근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뭐 지금 빨리빨리 만들면 그만큼 하자가 많다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빠르지만 성능도 좋아요. 아스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 기업의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에코, 스틸, 아스콘. 요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스틸. 그렇죠. 자, 보통 아스콘은 이 화학물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른데 이 기업은 이 제철소에서 나온 그 찌꺼기를 가지고 아스콘을 만드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깔아버리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고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의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이 특허를 받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특허 받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이미 그쪽에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까지 이미 다 사놨고요. 자, 이제 전쟁만 끝나면 공장 지어서 그쪽에 진출하면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자, 바로 인도에 진출을 했고요. 조만간 올해 안에 인도에서 이게 발주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한 개의 주, 우리나라 치면 뭐 경기도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 이 면적, 전체 면적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미 지금 MOU를 맺고 그쪽에다가 아스콘을 수출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뭐 한 1,000억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1,000억 원대 체력이 나오는데 인도에 올해 발주가 시작되면 2천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익도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올해 바로 진입하자마자 세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도, 뭐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에코스틸 아스콘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기업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모멘텀이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재료적으로 그리고 테마적으로 좋다 보니까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다음 주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아마 제가 뭐 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번에 25개 그런 행정명령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게 포함이 될까 좀 궁금해지는데 그거 나오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또 어떤 또 접점을 만들어줄까 요거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그 재료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600원까지 거기가 제 1차 목표가였거든요. 꽤 네. 높죠. 그러니까 제가 사들였을 때가 3,000원 언더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3,600원이면 여러분들 두 자릿수 20% 이상의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데 그 가격대는 어디냐? 자, 작년 11월에 만들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거기가 매물이 가장 센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1차 뭐 일부 차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그런 향후 흐름에 따라서 돌파할지 말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매물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3,600원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SG 같은 경우에 제가 당시에 손절가를 2,70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손절가 올리셔야죠. 여러분들이 3,000원 이하에서 사셨잖아요. 이제 손절가를 2,950원으로 손해 보면 안 돼요. 이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수익만 보실 수 있는 따뜻한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3,100원 매수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하에서 접근을 해봐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 워낙 높게 잡아주셨다 보니까 3,600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 라인만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50원으로 끌고 가면서 최대한 손해 없이 따뜻하게 수익 안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전진건설로봇입니다. 전진건설로봇이 정말 화끈하게 올랐어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 이미 말씀 주셨던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눈 돌렸더니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목표가 맞춰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실지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얘는 사실 제가 이거 살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500 물량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예요. 항상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이 탄력은 좋은데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신규 상장에서 정고점 돌파해버리면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굉장히 눈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테마 이런 종목의 테마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세가 진짜 잘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게 워낙에 많아요. 500 물량이라고 기간이 처음에 IPO 할 때 갖고 있던 물량을 뭐 한 달 혹은 석 달 혹은 6개월 정도 묶여서 못 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풀리자마자 분명히 물량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차에 물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에 6개월 차에 물량이 400만 주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6개월이면 언제냐? 2월 작년 이 기업 같은 경우 8월 19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6개월 딱 되면 2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 19일입니다. 그때 500 물량 약 400만 주가 풀리는데요. 이 기업의 평균 거래량은 거의 한 5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이거든요. 그럼 물량이 400만 주면 굉장히 많잖아요. 짧게는 뭐 4일, 길게는 뭐 열흘 이상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좀 감안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를 뭐 제가 1차 45,000원 돌파를 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위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날짜 전까지는 수급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5만 원까지도 목표를 한번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이상은 500 물량이 400만 주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매수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높이되 손절가를 예전에 제가 드렸던 게 34,000원이에요. 매수가가 35,000원, 36,000원이었고 네. 근데 이제 이 손절가를 올려야죠. 위로. 어디로? 39,000원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가보다 환점 올리는 거예요. 손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맥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매매 전략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급등이 했다. 그러면 이걸 끝까지 자꾸 물고 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요 종목의 그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5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되 여러분들 이 종목 35,000원, 36,000원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갖고 그럼 내가 5만 원 갈 때까지 계속 흔들어도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는 수익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39,000원으로 익절가 올려버리시고요. 이제 목표가 5만 원으로 높여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단 3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전량 손실이 아니죠. 차익이잖아요. 차익 실현해버리자. 이렇게 가시면 좀 마음 편하게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 내가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 살아 있으니까 5만 원까지 한 번 더 보자 말씀드리면서 익절가 39,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매매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39,000원이고요. 목표가 아직 모멘텀 남아있는 만큼 5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들어가 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하나 탐색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공략주입니다. KNR 시스템 나와 있습니다. 이 로봇팔 관련해서 모멘텀을 확실하게 받아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기도 했고요.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인가요? 조금만 더 조정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 솔직히 네. 말하면 저는 이 종목이 10,000원 밑에서 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밑에서요? 10,000원 밑에서요. 10,000원 밑에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봇 관련 수혜주인데요. 자, 이 기업의 뭐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른 모멘텀은 뭐냐면 로봇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내 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로봇주든 뭐 로봇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까지 다 합치면 50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뭐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기업은 그 중에서 한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굉장히 크고요. 하나는 좀 특출난 재료가 있습니다. 자, KNR 시스템의 좀 특징은 뭐냐면 뭐 다른 로봇 뭐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건 다 비슷한데 딱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좀 미세하고 손으로 사과를 둘 수 있고 이런 것만 좀 보시잖아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힘 받는 로봇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험난한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그런 로봇은 힘이 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터나 감속기나 이런 걸로 힘을 조절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토목 현장이나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쓰는 그런 로봇은 힘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굴삭기 거기에 시스템이 뭐가 적용이 되죠? 보통 우리가 적용되는 게요. 그냥 모터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유압 시스템입니다. 유압 시스템만큼 힘을 많이 적은 에너지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KNR 시스템은요. 국내 유일하게 이 유압으로 구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로봇 혹은 아니면 건설 경기 로봇 이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극한의 상황 우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이 테스트할 수 없는 환경이 있죠. 우리가 지금 엄청 추운데 오늘도 영하 10도도 넘게 내려가죠.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우리 자동차들 혹은 뭐 우리 방산이나 이쪽 보면 탱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방산에 밖에다가 한 열흘 정도 그냥 방치를 해놓고 나서 다시 시동 걸라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러잖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로봇을 대신 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KNR 시스템은 이런 거를 실제로 구현하지 않고 데이터로 상으로 그러니까 뭐 디지털 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상으로 좀 구현을 해놓고 거기서 테스트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플랫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뭐 좀 예를 들자 그러면 원전 내에서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로봇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구현하게 되면 원전이 폭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가상으로 꾸며놓고 거기서 로봇이 투입됐을 때 뭐 로봇이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그 테스트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플랫폼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가 로봇을 이용해서 어디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그렇죠. 자,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뭐만 한다 그러면 그쪽 관련주들은 툭툭 튀어오르잖아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엔비디아하고 로봇 협력사,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 구동형 AI라고 그러죠. 하드웨어 AI하면 뻔해요. 로봇에 그냥 AI를 얹힌다는 겁니다. 그거 협력사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혜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멘텀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서 이 로봇 관련 이슈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그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주의가 걸리면서 어제까지 호가가 3개씩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그게 없어지면서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10,000원 밑으로 자리만 한번 준다 그러면은 들어가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10,00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다가 오늘 종가 부분까지 10,000원 밑에 준다 그러면 한번 진입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매매 전략을 뭐 이 종목까지 아까 좀 짜드리면요. 일단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8,800원.
네, 8,800원 좀 말씀드리고 이 종목 이제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매물대가 있었던 가격이고요. 예. 자, 거기가 8,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이하로 들어가시면 좀 편하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다 그러면 13,500원. 13,500원이 왜 제가 13,500원을 잡아드리냐면 이 기업이 보시면 차트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차트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 물량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이제 500 물량 우리가 신경 쓸 건 언제?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근데 13,500원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 이유가 이 기업의 이 공모가가 13,500원이었어요. 아이고야. 공모가 네.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 네. 가격 메리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500원 가면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공모가가 13,500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잡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서 거의 6개월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매물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 거기 이제 13,500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3월 달까지는 매물이 없잖아요. 예, 그럼 위쪽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건 뭐 제가 다음번 방송 때 AS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13,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탁 가지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강력한 로봇팔, 거기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주로 꼭 담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지켜보셨다가 만약 10,000원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매수 접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8,8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보존 제약인데요. 제가 이거를 마스터님 저녁 방송에서 이 종목 픽해 주시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종목을 또 못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조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조정이 좀 나와가지고 진입 한번 노려보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는데 최근에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4.7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사실 지금은요 원래 이번 주 주간은 바이오주들이 들썩날썩해야 돼요. 뭐 좀 전에 보셨던 뭐 조선이나 뭐 로봇이나 이쪽을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주는 JP모건 컨퍼런스 바이오 행사 1년 바이오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가장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바이오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가 제일 뜨거웠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재료-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예, 이벤트도 많은 것도 있지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금리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올해 4번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는데 예상이 16만 명이었는데 25만 명 신규로 나왔어요. 고용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경기 너무 좋구나. 미국 경기 좋은데 뭐 하려고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금리 내릴 필요 없죠. 금리를 뭐 잘못 내리면은 물가가 확 올라버려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가장 큰 이슈가 이번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내려보면 물가가 또 올라버려요. 그러면 또 이 트럼프의 이쪽 지지율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선된 이유가 바로 물가 때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물가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실각을 한 이후 첫 번째 이슈로 꼽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만약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게 가능할까?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관세 폭탄까지 나오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물가 또 금리를 내릴까? 그러니까 이 금리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금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금리 쪽에 대해서 나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요 바이오가 바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매수 가격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 좀 합니다. 자,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모멘텀도 좀 있지만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보존 제약은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도 좀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이지만 이 최근에 이 금리 이슈 때문에 내려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비보존 제약은 지금 가격대에서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나왔는데요. 이 기업은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뭐 신약이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펜타닐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펜타닐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무서운 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팔려요. 그리고 의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처방해 주는 약입니다. 왜냐면 병원 가서 나 아파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왜? 가장 잘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럴 때 이 약만 딱 주면 아프다 소리가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른 약 막 줬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 이 약만 주면 환자들이 안 아프다 그래요. 왜? 자, 이 약 안에는요 약간의 마약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투여를 받게 되면 주사제로 투여를 받게 되면 일단 통증은 당연히 없어지고 약간 기분도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신경 안정제 그런 치료제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걸 잘 컨트롤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뒤로 막 빼돌려 가지고 본인들이 좀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약성 그런 진통제로 올르다 보니까 이걸 많이 맞으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좀비라 그러죠. 좀비약이라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타닐을 원료를 공급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제재하는 가장 큰 명분이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아마 이번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중국 제재하면서 제일 먼저 그럴 겁니다. 자, 중국에서 미국을 망치기 위해서 펜타닐을 많이 풀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체제를 만들어라.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요.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어서 주사제를 만들어서 작년 10월에 2024년 10월에 이 식약처 허가까지 이미 상용화 시켰고요. 이제 상용화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미국에서도 이 마약성 진통제가 퇴출이 되게 된다 그러면 국내 이 비보존 제약의 약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가 진출 원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올해부터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 펜타닐 관련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7,000원 아래가 가장 좋고요. 7천 보니까 딱 61선이죠. 거기 가격이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저 바로 밑에 지금 요 가격대가 여기 눈에 보이곤 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한 템포 좀 미쳐 내려가지고 6,100원까지 이탈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관련 이슈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좀 흔들려도 6,1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 7,000원 밑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밑으로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안전을 위해서 손절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매물대가 좀 있는 9,000원까지 여기는 실적 모멘텀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에서 펜타닐 대체제로 이 비보존 제약의 신규 신약이 좀 언급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 위까지도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100원 손절가, 목표가 9,000원, 그리고 매수는 7,000원 언더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황금백 마스터님의 1차 목표가 한 번 달성하고 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눌림이 있어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7,000원 아래에서 매수 접근 한번 해보고요. 손절가 6,100원, 목표가는 9,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테마주로도 엮인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관심주로 한번 담아보시죠. 그 다음이 아까 말씀 주시기도 하셨던 오늘 저도 조선주 가져왔는데요.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HG 현대마린 엔진이 준비되어 있네요. 기자재가 확실히 요즘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뭐 기자재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이 뭐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계속 끌어주니까 배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성과도 올라가니까 그동안은 이제 쥐어짰잖아요. 부품주들 계속 쥐어짠단 말이야. 우리 이거 배 만들어서 얼마 남는 것도 없는데 좀 깎아줘. 부품 이거 좀 깎아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들 안단 말이에요. 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깎아달라는 소리 못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 조선 밸류체인들 그 기업들도 이제 내가 그동안 많이 깎아줬으니까 이제 나 제가 받을래 할 말 없어요. 왜? 자기가 더 많이 받거든. 자, 그래서 기자재 관련주들이 특히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갖고 왔어요. 뭐 태강이나 뭐 이런 태강 뭐 성강밴드나 이런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고 왜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종목에 여러분들 주목할 게 뭐냐면 HD 현대까지는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엔진. 제가 엔진 쪽에 지금 요즘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주 약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이 아닙니다. 2등입니다.
중국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도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발주를 줘도 3년 안에는 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보다는 중국에 독이 많으니까 중국에다 이제 발주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주량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등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어요. 비싼 배 위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내보내는 형식이다 보니까 좀 싸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무조건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사기구에서 친환경 선박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재를 하는 게 바로 선박의 엔진입니다. 선박의 엔진을 아무거나 쓸 수 없어요. 예전같이 뭐 디젤 엔진 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해외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인정을 안 해줘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정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서 중국 자국 내에서는 배를 많이 만드는 대신에 엔진은 한국 것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화 엔진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엔진 중에서도 지금 성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덜 오른 종목을 하나 가져 나온 건데 분명히 아침에 제가 서류를 넘겨드릴 때는 26,000원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28,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매매 전략을 좀 위주로 좀 빨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오르는 거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매수가는 26,500원이 매수가였는데요. 일단은 뭐 매수는 27,000원 이상으로 좀 27,500원까지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8,000원대잖아요. 한테법 늦출 수 있습니다. 종가까지 기다려서 27,500원 아래로 한번 여러분들 좀 진입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아침에 24,000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24,500원으로 제가 좀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24,500원으로 손절가 일단 올려버리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29,500원. 목표가 좀 짧잖아요. 거기가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넣어드린 거고요. 요거는 향후에 제가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게요. 3만 원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9,500원까지는 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수급을 좀 보고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9,500원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선은요 흐름을 탔습니다. 약간 가격이 높아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근데 호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말이 원래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갔지 않다 그러면 제일 먼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한 게 한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첫 마디 했던 게 자, 우리 지금 해군력이 중국에 비해서 계속 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당신네들 조선 사업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가 조선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취임하고 나선 세로 뉴스로 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이거예요. 지금 예상보다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 방에 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방에 매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분할로 매수 들어가면요, 이 52주 신고가 나올 때는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싸게 잡을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종목 지금 52주 신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방에 매수가 아니고요, 분할 매수. 그리고 제가 아까 가격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대면은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좀 비록 짧게 잡아드렸지만 기세를 본다 그러면 그 이상 가능합니다. 자, 라운드 피그 가격 3만 원 돌파.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매물대 29,500원대 보면서 일단 가보고 향후에 다시 AS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격 전략 지키셔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종가까지 지켜보셨다가 27,500원 아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지금 이 종목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SOS랩도 그렇고 사실 마스터님 종목 픽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다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또 무료 방송 있다고 하니까요. 질사이트S에 황금백 마스터님 치신다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무료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포인트 함께했던 황금백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1월 15일 현재 11시 3분,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시황 먼저 확인해 보고요. 키워드 탑7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0.37%의 상승입니다. 2,506.71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0.5%의 하락, 714.46포인트. 어제와 오늘은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이게 반대였죠.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요. 코스피는 살짝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500선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살짝 한꺼풀 벗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생각보다 낮은 숫자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기술주가 여전히 주춤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 흐름이 그대로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전체가 오르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의외로 계속해서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나 테마성 종목들을 보면 트럼프 취임 시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시장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트럼프 취임과 행정명령 서명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 공격적인 베팅을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천천히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코스피가 한꺼풀 벗겨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705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700억 밑으로 떨어졌네요. 현재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크게 외국인이 매수 중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민망한 그런 숫자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640억. 어제 들어왔던 수급 그대로 좀 나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선물 시장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도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뭔가 오후장에서 큰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한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면서 어떤 종목과 섹터별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 선에 복귀했습니다. 2.56% 상승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삼성전자가 가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던 1, 2년 전 과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르니까 반도체 좀 괜찮은가 하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따라붙는 그런 흐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장에서 강세가 좀 있었는데 오후장의 강세 그대로 좀 돌려놓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주가 연속성을 확보하기엔 아직 얘기가 좀 부족한가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합니다. 어느덧 103만 원 선까지 조금씩 주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어떤 그 바이오 쪽으로의 쏠림이나 강력한 그런 수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2조 원대의 수주 소식도 공개를 했고요. 계속해서 좀 바이오 쪽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대장주로서의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기아 역시 조정폭이 조금 무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7% 조정. 근데 자동차주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심상치 않거든요. 조정도 받고 상승하다가 좀 꺾이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대형주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계속 조금씩 상승폭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장이 어쩌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셀트리온 1.3%의 하락, KB금융 그리고 네이버가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 전 장 초반에 HLB의 변동성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급등으로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을 끌어올리는 듯하다가 바로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잠시 후 저희 키워드 탑7에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폭이 뭐 10% 두 자릿수 이상씩 크게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 5%,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후발 수급이 조금 부재합니다. 에코프로 1.25%의 하락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 한번 볼까요? 현재 리가캠바이오, 삼천당 제약, 휴젤 모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면요. 1%대 하락세 기록되고 있고요. 엔캠 3.4% 낙폭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뭐 탐탁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또 대형주가 가면 그 대형주 안에서 또 희망을 찾아봐야 됩니다. 섹터별 흐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주목한 특징 섹터는요. 다들 이 업종 보고 계시겠죠. 조선주입니다. 오늘은 또 삼성중공업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못 가던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오늘 하루 확실히 좀 날 잡은 것 같습니다. 조선주를 설명하려면 결국 트럼프를 가져와야 됩니다.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브리핑할 때도 조금 썼던 그런 자료였는데 에너지 도미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에너지에 대한 지배력,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전만 해도 오펙, 그러니까 중동이 유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그 중심축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조금 더 압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미국의 원유 시장이나 원유라든지 그리고 천연가스라든지 셰일석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좀 더 수출을 해서 원유 시장에 대한 어떤 패권을 확실하게 좀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흐름이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가져갔었던 뭐 천연가스 수출 규제라든지 전기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릴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LNG가 좀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종목들은 뭐 여기 일제히 쭉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두 자릿수 급등이 가장 좀 인상적이다라는 건 사실 지금 그렇게 안 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덜 오른 종목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뭐 시장의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섹터는 AI 인프라 섹터인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을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조정받고 뭐 브로드컴 좀 밀리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하락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금방 또 이렇게 20만 원권에 복귀하는 걸 보면 역시나 실적 찍히고 숫자 찍히는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겠고요.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레거시 쪽에서도 뭐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요. 커스텀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에이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오늘 SK하이닉스와 같이 반등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같이 올라갔던 전력기기 섹터도 함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력기기 섹터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HD 현대 에너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실적 시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 섹터는요. 금융주도 강합니다. 금융주가 사실은 실적 시즌에 가장 선두에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에서 선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 높은 것도 1등이고요. 그리고 또 당장 내일이면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트럼프 규제 완화 수혜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 또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KB금융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BNK금융지주 같은 중소형
시장 종목들, 뭐 JB금융지주 이런 종목들도 탄력이 괜찮더라고요. 금융주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고가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현재 시각 시황 확인해 봤고요. 키워드 탑7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탑7 시작합니다. 오늘도 딜사이트 경제TV 보도국 현정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바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JPM입니다. 이 JPM이라고 하면 JP모건인데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JPM입니다. 현지 시간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죠. 이번 JPM은 초반부터 글로벌 빅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를 약 146억 달러, 하나로 하면 18조 6천억 원인데요. 이 정도 가격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스콜피온 테라퓨틱스를 최대 25억 달러, 약 3조 2,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GSK도 최대 11억 5천만 달러로 정밀의학 바이오텍 기업인 IDRX를 인수하면서 항암제 시장에서 입지 강화에 나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에로 소식도 들렸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후보 물질인 AMP302의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미국 바이오 헤이븐과 체결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ADC와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텍인데요. 이전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와 유한양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향후 계획 발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를 핵심으로 갖고 있는 SK바이오팜은 환자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서 뇌전증 발작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세노바메이트로 뇌파 측정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남미 지역의 주요 제약사인 유로파마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유로파마의 경우 세노바메이트의 중남미 출시를 위해서 이전에 협업을 했던 기업인데요. 미국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제품 출시는 5년 내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결국에는 우리가 빅파마라고 부르는 거대 제약회사들 있죠.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하는 신약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이라든지 협업, 그리고 병용요법 이런 것들로 M&A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이런 것도 확실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들 한번 잘 빅파마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한번 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세는 CNS.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방금 언급된 JPM에서 이제 빅딜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여기서 가장 먼저 알려졌던 게 존슨앤드존슨의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 인수 소식이었는데요. 여기 존슨앤드존슨이 인트라셀룰러를 인수하면서 카플라타라는 약물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약물은 조현병이랑 양극성 장애 관련 우울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경구용 약물인데요. 이 약물이 CNS 사업이라서 이제 좀 존슨앤드존슨이 CNS 사업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는 최근 특허 합의도 통해서 시장 독점권도 2036년에서 2040년까지 연장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전에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핫했다라면 이제는 좀 CNS도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치료제도 다시 좀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여러 CNS 약물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많은데요.
국내를 기준으로 보면 CNS 관련 기업은 한국파마나 부광약품, ABL바이오, 환인제약, 고려제약 이런 기업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치매를 보면은 아리바이오가 지금 3상을 진행해서 가장 진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아ST 또한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CNS라는 개념이 있나 보네요. 지금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서 우리 뇌과학이랑 좀 연결이 되겠네요.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관련 기업도 한국파마, 부광약품, ABL바이오, 환인제약, 고려제약, 아리바이오, 동아에스테까지 쭉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사실 최근에 조금 약해졌거든요. 간밤에 일라이릴리도 비만 치료제가 많이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오늘장 초반에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가는지 이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열심히 저도 외신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3월 판가름 앞둔 HLB. HLB의 주가의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장 초반에 급등으로 출발해서 관련된 이제 그룹사들이 있잖아요. 다 같이 오르던데 오늘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금방 급락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HLB의 간암 신약이 이제 FDA의 관문을 넘은 두 번째 국산 항암제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3월 20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어제 HLB 측은 제조 및 품질 관리, 즉 CMC 실사가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CMC 실사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의 생산 시설이 대상이고요. HLB의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실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전에 HLB는 2023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투여 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에 나섰었는데요. 다만 캄렐리주맙의 제조 공정 실사의 사유로 인해서 CRL 보완 서류를 수령했었습니다. CMC 문제는 임상을 다시 시행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서 보완 서류를 제출해서 신약 허가에 다시 재도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CMC 실사가 완료됐다라고 밝혀서 다시 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CMC도 결국에는 항서제약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HLB 측은 항서제약이 총 3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요청은 받았는데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전달받은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도 요청받은 사안들이 신약 허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완료된 이제 임상병원 모니터링 실사도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CMC 실사도 이제 예정보다 좀 일찍 진행됐다. 그리고 실사 결과 경미한 3가지 사항의 지적만 있었다. 그리고 항서와 엘레바가 모두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들어서 회사 측은 신약 허가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따라서 항서제약은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규정에 따라서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FDA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약 허가 기대감에 힘입어 HLB 관련주들은 전날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또한 이제 HLB랑 HLB 바이오스텝, HLB 테라퓨틱스 등 그룹주들은 모두 오르는 상태로 장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장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LB의 스토리가 참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자면 그 약 하나 만드는 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또 기다리는 투자자 입장은 얼마나 또 애가 탈까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계속 이걸 종목을 들고 있자니 피가 마르고 또 그걸 안 보고 잠깐 다른 데 갔다 오면은 또 어느새 좋은 소식이 나와서 또 반등해 있고 참 주식시장을 덮어놓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나온 얘기에 따르면 HLB의 뭔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항서제약의 어떤 좀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요한 건 시간 싸움인 것 같네요.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눈물의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정말 요즘 변동성이 진짜 피가 마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이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상용화까지는 한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발언한 적 있죠. 여기에 이어서 마크 저커버드 메타 CEO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보면 해외의 경우 아이온큐나 디에이브 퀀텀이나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등이 좀 해당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AI 분야가 성장할수록 이제 이 기술도 필요성이 커져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CES 2025를 앞두고 기대감이 폭등했었지만 현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상용화 시점 자체를 앞두고 이제 증시 자체가 출렁거릴 정도로 양자 컴퓨터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CEO들의 발언 이후 주가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일제히 폭등하는 등 이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해야 하는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벤트는 끝났죠. CES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젠슨 황에다가 저커버그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구실이 크게 터지면서 더 마치 양자 컴퓨팅의 기술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가가 크게 벌어져 버렸죠. 근데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은 구글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조용히 발전시키고 있는 그 기술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치만 틀린 말은 아니죠. 시간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구글도 7가지 목표 중에 겨우 4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것도 역시나 계속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피말리는 변동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입니다. 잭팟이죠. 진짜 유럽에서 2조 원인가요? 그 정도의 수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2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747억 원, 총 14억 1,011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을 보면 5조 4,035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액이 이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며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자체 최대 수주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1조 원 규모의 빅딜을 이제 잇따라 3건 정도 체결하면서 이제 입지를 확고히 했었는데요. 이제 2024년 연간 수주 금액도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1년 전체의 실적 또한 4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실적, 즉 상승세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궁금하네요. 비밀리에 붙여져 있다고 하니까 2조 원 이상을 쏠 수 있는 기업이면 분명히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빅파마일 텐데 어떤 기업일까요? 노보노디스크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떠오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알고 있겠죠.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수주한 금액 전체를 놓고 봐도 그중에 절반 정도 수준을 하루 만에 쐈다고 하니까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리포트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요. KT입니다. 구조조정을 마친 KT 어떤 내용인가요? 네, KT가 10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죠. 이제 업계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KT의 이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6조 7,236억 원,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한 8,282억 원 손실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전망인데요.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영업 적자는 5,575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가 1조 원 이상 발생하긴 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2,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업계는 이제 올해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KT 에스테이트나 KT 클라우드 등 부동산이나 클라우드 사업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견인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25년 연결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7조 9,263억 원, 영업이익은 265.7% 증가한 2조 3,27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별도와 그리고 자회사 이들을 모두 합산한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그리고 109.6% 증가한 9,314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4분기 영업 손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8,282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KT라는 통신사가 이 정도 손실이 나왔던 건 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구조조정도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조정하면 뭐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1조 원이 나왔다는 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영업이익은 2,200억 원대를 번 거죠. 이걸 또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신사로 남아서는 승부가 안 됩니다. AI를 계속 좀 끌고 가야 되고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은 통신사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AI 회사로 거듭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쇄신이 KT의 주가를 또 어떻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동반 상승 엔터주. 엔터주 요즘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 엔터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 JYP나 SM이나 하이브나 이제 YG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엔터주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제 신입 그룹 대비가 좀 영향이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좀 바라보더라고요. 이제 전날 JYP의 주가를 보면은 5,000원, 즉 7.06% 뛴 75,8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도 각각 6.94%, 3.38%, 그리고 2.57%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M부터 보면은 최근 신인 걸그룹 하츠2하츠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2020년 11월에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데뷔했었는데 그 이후에 4년 3개월 만에 나오는 다시 신인 걸그룹의 소식입니다. 8명의 다국적 멤버로 구성됐으면서 이제 다음 달 24일 데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YP는 이제 또 여기도 신인 그룹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데뷔일은 SM보다 빠른 오는 20일입니다. 7인조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와 그리고 일본 그룹 기반 그룹인 넥스지에 이어서 선보이는 보이그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엔터주들이 이제 신인 그룹 데뷔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SM만 소폭 하락한 상태로 시작했으며 다른 엔터주들은 오른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에게 이제 다시 성수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가 뭐 관세 이런 것들 걱정하는데 엔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회피성 수급도 엔터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엔터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가치를 계속 개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생각을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겠죠. 기회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탑7 현정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체크 시간 문 열었고요. 오늘 딜사이트S 김동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아무래도 오전부터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약간은 활기를 잃고 있는 모습, 소강 상태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자체가 PPI가 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에 좀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PPI나 아니면 CPI, 일단 PCE 이런 이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좀 민감한 상황인데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증시가 초반에는 조금 괜찮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밀리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전히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라든가 아니 3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PPI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흐름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달러가 사실 미국 기업들의 좀 긍정적인 실적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PC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게 CPI입니다. 그래서 그 CPI가 오늘 어제 P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PPI만큼이나 좀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예상 못한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도 좀 밀리고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반도체도 반등하는 척 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좀 반등하는 척 하다가 전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테슬라도 4%까지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테슬라에 대한 중장기 전략에서 사실 이 모델 Y 주니퍼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긴 힘들죠. 결국에는 저가형 모델이 언제 나오고 그다음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언제 진행되고 규제는 언제 풀리고 결국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이나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조선이나 해운 쪽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어제 반등을 좀 하긴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게트 컴퓨팅이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아마 몇 개의 양자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전장에 뭔가 이렇다 할 만큼 긍정적이거나 큰 상승이 나오는 기업은 없더라.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고 오늘 CPI 발표를 조금 많이 경계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밤에 공개될 CPI가 앞으로의 시장에 여러 가지 크게 흔들림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오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눌림목 매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종목들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지 열어봐야겠죠. 우선 오늘의 탑픽 첫 번째 AP위성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테마 몇몇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들도 잡혔었고요. AP위성 다시 한번 그 수혜 받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주항공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이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또는 구조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한다면 지금까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밀어주면 좋았겠지만 쉽지 않았죠. 워낙에 규제도 많았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아마 2025년도부터는 이번에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규제도 해소해 준다라고 하지만 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에 관련된 이 예산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늘어났냐? 과거에 트럼프가 2017년도 1기 때 취임을 한 다음부터 계속 늘어났거든요, 예산안이. 지금도 당연히, 특히 올해도 늘어날 걸로 이미 전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이 좀 회복을 할 텐데 그중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스페이스 X에 대한 이번에 스타쉽 발사가 또 있고요.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번에 들어올 예정이고 아르테미스에 대한 발사도 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슈로 본다 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이 올해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위성을 쏘거나 할 때 관심을 받았던 기업들, 실제 참여를 했던 기업들,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 기업이 일단은 첫 번째가 AP 위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한번 상승을 나오거나 급등이 나올 때는 뭐 100%씩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바닥을 찍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 항공에 돈이 들어간다는 뜻은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거기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P성도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크거든요. 2026년도까지 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AP성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리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1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2,000원 라인을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 라인 지켜가면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으로 끌고 가 볼게요. 자, 그 두 번째 탑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솔리드랑 묶이면서 통신주 쪽으로 언급이 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통신의 1년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18년, 19년도에 있었던 5G에 대한 이 상승세가 이번에 2025년도 5.5G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오를 때는 막 5배, 6배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올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다시 한번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그 당시에 5G가 처음 2018년도에 승인을 받고 2019년도에 3월쯤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의 발주라든가 5G에 대한 성장이 쭉 이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통신 장비라는 게 뭐 계속해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 이제 구축할 때 크게 한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대부분의 이 5G 관련된 장비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서웨이 제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통신 장비에 대한 성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 국가의 안보에도 문제가 되겠는데 해서 미국 자체적으로 서웨이 제재를 해서 서웨이 장비를 다 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가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다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왔고요. 그 당시에 5G였다면은 지금은 5.5G, 우리가 5G 어드밴스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중국 제재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확장이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해 5.5G를 뭐 미국만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중국은 2024년도부터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하는데 미국이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대한민국이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하고 국내도 하고 대부분 다 5.5G로 넘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5.5G가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5.5G 같은 경우에는 6G까지 가려면 2030년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5G가 나온 게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6G를 준비하려면 최소 5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5G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빠른 통신망이 필요한데 6G는 멀었고 5G는 부족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럼 그 중간쯤 되는 거 5G보다 나은데 6G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제 5.5G를 써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5G를 사용하면서 4G랑 좀 나눠가면서 좀 쓰고 있죠. 5G가 끊기면 우리가 4G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5G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5G를 쓰냐 5.5G를 쓰냐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통신망으로 넘어가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4G를 놓아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 2025년도부터 5.5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성장 충분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스의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상승세가 정말 크게 나왔죠.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G의 확장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뭐 한 5배 가량은 상승세가 나오는 시기였는데 그 저가를 다시 한번 최근에 찍어주고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올라가 봤자 뭐 30%, 많이 가야 35% 타협점에서 반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만 가도 엄청 높겠지만 이것도 욕심이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적어도 5G 통신 장비에 대한 실적의 개선, 성장기가 도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중장기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 22,000원, 그러니까 최근에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000원 라인대, 뭐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안 깨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현재 2만 원대에서 매매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눌림이 이어졌던 솔리드도 현재는 좀 추세를 변경하는 듯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는 살짝 조정 받아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탑픽주 NHN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게임주가 한 3%에서 5%대 정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터나 게임 작년에는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또 새롭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인포니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는 게임은 모바일밖에 잘 안 해가지고요. 네. 근데 게임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게임을 안 하던 사람도 집에 있으면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그 수요 증가한 폭 자체가 계속 줄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25년도에 다시 아마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NH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급락을 한 이유가 게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팀F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팀F 사태가 터지면서 NH에 대한 이 결제사에 대한 이 리스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어느 정도 이제 2024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이제 2025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2020년도에 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가 밀렸다라고 했는데 그 밀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메타버스, NFT 좀 성장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많이 부었습니다. 적게 붓지도 않았고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그 메타버스 NFT에 손해를 내다가 2024년도까지 해서 대부분 정리를 끝내고 2025년도부터는 제가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NC소프트의 아이온2라든가 닌텐도 스위치2라든가 이 새로운 게임들 그리고 새로운 게임에 대한 장비들이 2025년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히트 꿈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본질적인 게임에 대한 질과 게임에 대한 재미, 게임에 대한 성장의 해가 2025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NHN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는 성장기에 도래한다면은 문제는 해소되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아마 2025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정말 아까 이노와이어스처럼 많이 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NHN입니다. 주가가 이제 2020년도, 2021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에 와 있었거든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산업이 상당히 잘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집에 있을 때 실적이 큰 성장세가 이어졌었고 밀리더라도 다시 메타버스 이슈로 2021년도에 성장이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투자한 돈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적자와 손해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고 하락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기가 돌아섰나, 이제 저가를 찍었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TMF 사태가 터지면서 더 큰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아시겠지만 아직도 지금 그 구간 라인대, 저렇게 말하면 2024년 라인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2025년도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시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적어도 저가를 찍어주던 2만 원 라인대까지는 우리가 회복 그 이상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NH가 혼자 만약에 회복한다 그러면은 상승폭 자체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2025년에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했던 NC소프트도 올해 실적 회복이 이어지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메타버스 NFT 때 주가가 뭐 5배, 6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랐던 위메이드도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판호까지 열린 상태에서 중국 비자, 이번에 무비자 입국 허가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 시장까지 열리고 충분히 성장세가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원대, 그러니까 이 저가를 잡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2만 원대 돌파 이후에 2만 1,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TMF 사태 저가를 찍었던 16,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잡고 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무엇보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중국의 한한령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많이 걷어진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주가에 있어서는 강한 매력도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프로그램에서는요, 오늘 CPI 발표가 좀 있다 보니까 좋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리하고 현금 확보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스터님께서는 오늘 오후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똑같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을 때 40% 확률로 똑같이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40% 확률로 비슷하게 나오거나 20% 확률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20% 확률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PI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히 대응하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 어느 정도는 코스피 시장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긴 여전히 어려울까요? 사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조금 호조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오는데 제대로 들어오려면은 개인적으로 적어도 취임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미국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QRA라고 해서 재무부의 계획이, 자금 계획이 나온 다음이 진짜일 것 같다. 지금 수급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받아봤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AP위성 살펴봤고요. 통신 관련해서는 이노와이어리스 짚어봤습니다. 게임주까지 살펴봤으니까요. 관심주로 담아보셨다가 또 오후장에도 안정적인 수익 챙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김동석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머니마스터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가치와 종목에 따른 상승과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곧 2부가 또 계속됩니다. 2부까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